농사 짓는 게 어려워요. 국회의원 일하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다. 둘 다 저는 제대로 하면 쉽고 또 제대로 안 하면 둘 다 어렵다. 내가 예능으로 물으면 타케로 대답을 하시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민주홀입니다. 저는 교육연수위원장 하기남입니다. 저희 교육연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당원 교육으로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역할 등에 대해 좋은 분들을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 당규상 모든 당원은 매년 4시간의 당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여건상 모든 당원들이 한 곳에 모여 교육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영상을 제작해서 도당 유튜브에 게시하고 당원들께 문자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소중한 리더분들과 함께 민주당이란 무엇인가, 민주당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역할 등에 대해 좋은 얘기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내란이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리 당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우리 당의 리더분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경남도당은 송순호 도당위원장 그리고 민홍철 4선 국회의원님의 영상을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김해을 김정호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김정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가야왕도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네, 이 자리에는 저와 또 진행을 같이 맡아줄 경남도당의 신순정 공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신 국장님도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게 답니까? 인사가 너무.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국장님께서 우리 도당 당원들에게 김정호 국회의원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의 3선 국회의원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한 봉화마을 농사꾼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삶의 발자취를 알고 싶군요. 우리 신 국장님 멋지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가 짧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님의 소개가 너무 길기 때문인데요. 경남 김해을 20대, 21대, 22대 3선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이 걸어온 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남고등학교를 졸업하셨네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15개 주요 전직 이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 주식회사 영농법인 봉화마을 대표이사, 재단법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검증단 단장, 부울경 가덕 신공항 추진기획단 공동단장,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가덕 신공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선임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원장. 예, 지금까지는 전직이었고요. 다부터는 현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무엇이 많다, 그죠? 숨이 차서 그 다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신 국장님께서 멋지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국민통합 당내에서 국민통합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 그것도 큰 역할을 맡았던데 어쨌든 신 국장님께서 멋지게 우리 김정호 의원님의 그 살아온 삶의 이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봉화 농사꾼, 봉화 지킴이 그 정도가 우리에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것 말고 김정호 의원님이 직접 자신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인간 김정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껏 사회운동과 청와대 공무원, 농사꾼에서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김정호 의원님께서 직접 내 얘기를 당원들께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향은 제주도 추자도입니다. 어부와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기서 국민학교 2학년 마치고 목포로 전학 와서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또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줄곧 대학과 민주화운동 부산에서 쭉 해왔고 지금 김해로 이사 온 것은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님 귀향과 함께 모시고 내려와서 18년째 김해에서 살고 있습니다. 79년도에 제가 대학 입학했었는데요. 그때 참 경랑의 세월이었습니다. 도망쟁 겪었고 그 다음에 80년 광주 민주화의 봄 그때 제가 광주학살 참담한 소식을 듣고 학생운동으로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도에 전두환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동하다 구속징역을 살았고요. 그때 노무현 문재인 인권변호사님을 변호인과 피고인의 관계로 첫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석방되고 87년도 6월 항쟁 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그때는 전두환 시절에 그 호언철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에서 함께 제야운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두 분을 모시고 우리 한국 현대사의 경랑을 함께 헤쳐온 그런 동지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부산 강서 보궐선거에 떨어지시고 그때 바보 노무현 노사모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또 노사모 함께하고 그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되고 청와대 종무비서관실에 살림살이 역할을 하게 되는 구매 인사 기록관리 비서관으로 4년 6개월 함께 청와대에서 대통령 국정을 보좌했고요. 2008년 퇴임 이후에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모시기로 하고 봉화마을에 내려와서 서거 이후에도 10년 동안 친환경 생태농업, 화포천 생태하천 가꾸기, 봉화산 숲 가꾸기, 생태마을 가꾸는데 또 열심히 대통령이 남긴 뜻과 업을 이어냈고 그 정신과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너무 길다 그죠? 18년 진짜 충분히 당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수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로 출마하게 되면서 빈자리 김해을 국회의원으로 저도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어서 한 달 만에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당선이 되었고 지금 3선 국회의원으로 우리 김해 발전과 경남 도민들 심부름꾼 일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진이 되어서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3선의 경륜과 뚝심,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김해와 경남 발전 그리고 지금 민생과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국정 안정, 민주주의 지켜내는데 우리 김해와 경남을 대표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또 저도 늘어났네요. 예. 아닙니다. 그 참 이렇게 살아오신 그 이력이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의원님께서는 추자도와 목포, 부산 세 군데 공통점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네. 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자기 소개 중에서 세 분의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김정은 의원과 또 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주당의 많은 경남 당원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뵌 분들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김종호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님과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 당원들께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인연 그리고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들고 제 인생을 오롯이 노무현 대통령님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해왔는데요. 제 인생에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각별한 인연입니다. 연배로 보면 스승 같기도 하고 또 함께 제야운동을 할 때는 동지적 관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가장 사랑하는 선배 동지적 관계이고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철학, 가치, 정신을 이어받고 그것을 오롯이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맡은 소임을 혼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치인들은 또 우리 정치 고관여층 또는 우리 민주당원 열심 당원들은 어떤 정치인을 평할 때 야, 노무현 대통령보다 좀 모자른다. 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준이 되는 일종의 거죠. 기준점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김종호 의원님도 어떤 정치 일정을 이제 국회의원이고 또 지역 활동하다 보면 야, 아까 스승이라고 하셨는데 스승 같은 노무현 대통령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유, 물론이죠. 제가 크게 하는 일들은 다 대통령님 평소 또 생전에 하시고자 했던 그 꿈, 그런 지향들을 제가 어쩌면 이어받아서 이어달리기 하고 있는 그런 심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스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 배운 제가 제일 깨우침이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실사구시 정신입니다. 자기 학습 굉장히 철저히 하셨는데 그 학습법이 좀 독특했어요. 문제 해결형 학습법.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의식을 갖게 되면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관련된 자료를 모두 다 모으셨어요. 그게 책이든 논문이든 뭐 심지어는 기사 스크랩마저도 다 모아가지고 그 주제 혹은 문제 의식이 실마리를 풀어갈 때까지 답을 찾을 때까지 집중해서 분석하고 또 그것을 다시 종합하고 매우 디테일하게 하여튼 끝장을 내는 한마디로 그런 학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런 이야기 뭐 아시는 분들은 얘기하는데 학습 능력이 대단하셨다. 사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때 200명 뽑을 때였는데 그때 고등학교 출신은 처음으로 40 통과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러고도 판사를 하셨고, 그거는 그 천재성과 함께 그런,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한번 파고들면 끝장을 보고야만은 그런, 학습법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에 그런, 실제에서, 현실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749시형이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하면 전 첫 번째로 네. 배운 교훈,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왜 강자의 강하고 약자의 약한, 원칙과 상식에 투철하신 분, 우리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그렇게 말을 쓰시잖아요. 억강부약. 강한 부분은 조금 억제를 하게 하되 약한 부분은 우리가 북돋아주는, 그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자의 반칙이나 몰상식에는 한치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 편에 서서 그렇게 편들어 주셨다. 특히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조중동과의 허위 왜곡 보도가 좀 많았습니까? 단적으로 노무현은 화요트를 타고 다닌다. 이런 거였는데, 이 부분에서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그때 승소 판결했기 2천만 원 배상, 그게 피해 보상입니까? 배상금.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는데, 그럴 정도로, 그 당시 웬만하면 다, 그렇죠. 예, 언론하고 잘안 정치인이 싸우죠. 언론하고 끝까지 대립하지 않았거든요. 포기하고 마는데,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 거짓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다. 이런 게 강직함, 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되게 냉철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늘 직시하고, 그러나 역할과 역량과 조건이 안 맞다면 과감하게 타협도 선택을 하셨어요. 굉장히 유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조금 손해보거나 조금 흠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적절한 수단 방법을 찾아서 타협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게 실용적 지도자였다. 이 정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잖아요. 예.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있고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정말 이 민주당에 있어서 노무현이라는 그 가치, 또 그 존재 어느 정도일까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비주류, 변방의 비주류 정치인이었거든요. 그것도 현역 의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 민주당에서 100%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2002년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 변방의 비주류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오롯이 국민참여 경선제, 당원들 참여를 보장하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덕택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될 수 있었고, 그 동력이 지금도 우리 당원 주권 시대의 서막을 여는 출발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게 있는데, 돼지 저금통, 돈이 없었으니까 우리 당원들이, 시민들이 푼돈을 모은 돼지 저금통을 깨서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 또 노사모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그야말로 돈을 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 비용으로 발품을 팔아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이게 이 당원 중심 당내 민주주의 그런 활성화의
그 계기가 되었다. 이게 지금의 우리 민주당이 대중정당으로, 국민정당으로 이렇게 쭉, 질적인 성장, 비약을 하는 그런, 그 원동력이었고, 그때의 유쾌한 반란,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그게 지금도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그런, 당원들이 많이 대거 참여하고, 또, 뭐,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뽑는데도, 지도부를 뽑는데도, 당원들이 직접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 시절의 지금 민주당과 이게 쫙 궤적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꾼 김정호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때 설마 내가 국회의원 할 거라고 그 당시에는 깊게 생각을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정호 형님은 그랬을 거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또 우리 도당위원장도 하셨고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 내가 국회의원이 왜 되느냐. 그리고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이 일을 정치인으로서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당찬 포부 또는 나의 지금의 활동에 좀 자기 자랑도 좀 해주시고 좀 얘기 좀 해봐 주실까요?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한스러움이 사실은 10년 동안 봉화를 지켰던 뭐랄까 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같은 거. 뭐 당초 모시고 내려올 땐 제가 이호철 선배랑 뭐 평생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는 이른바 순장조 우리 하자 이렇게 작정하고 내려왔었고, 근데 이제 뜻밖의 15개월 만에 대통령님이 이제 서거를 하셨지 않습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3년상 치를 때까지는 저 눈물 안 흘렸습니다. 근데 농사일이라고 하는 게 또 대통령이 남긴 저한테 소임이라고 하는 게 3년 만에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년을 채우게 되었는데 저는 대신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제 나름의 10년 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땅만 보고 농사 짓고 또 그거 어떻게 해서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사 또 그걸 가공해서 팔고 또 농민들과 함께 그것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런 게 10년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에 대해서 큰 각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계기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 전국의 농지 10만 헥타를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거를 해제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절대 농지 옛날 같으면 그걸 풀어서 택지든 공단이든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부동산 개발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경남도에서는 홍준표 때 지사였는데 저희들과 이런 방법 협의 없이 친환경 생태농사를 잘 짓고 있는 봉화 들판을 그 해제 대상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거기가 뭐 개발되니 많이 해서 토지 투기가 심했었는데 그게 발표가 되니까 대상에 포함되니까 이제 뭐 농민들 친환경 농사 안 하고 빨리 뭐 그거 풀어서 부동산 예전처럼 개발하자. 막 그냥 네.
그 택지가 됐든 공단이 됐든 그렇게 하자고 이제 막 나서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완전히 봉화마을의 그런 근거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서 싸우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혼자 겨우 이제 뭐 백방으로 노력하고 뭐 여기저기 뭐 저 험한 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류까지는 시켰는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말 정치의 힘이 필요하다. 저 박근혜, 홍준표 이 정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아주 제 현장의 생활 속에서 그 간절함이 하나 생겼고,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촛불 항쟁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 조기 대선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 잡은 게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 그래서 사회 계획을 완성시킬 수도 없고 또 지켜낼 수도 없다. 그래서 광역이든 지방 기초든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도의원들도 이게 같이 세력화해서 그거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또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과 함께 그런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를 절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 이듬해 있었죠. 지방선거에서 홍준표한테 뺏겼던 그 도지사를 되찾아와야 된다.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시의원, 도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18년도에 대거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도지사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그 김경수, 그 당시에는 김혜열 국회의원이었죠.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김경수 의원께서 문재인 그 대통령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지사로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했고요. 김경수 그 의원도 되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대안을 찾았는데 마땅치 않았고, 막판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의 부름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또한 김정우 선배도 맨날 농사만 짓고 있을 거냐, 뭔가 같이 책임지고 뇌를 떠밀었는데 같이 책임을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당연한 요구에 저도 뭐라도 하죠. 내가 정치하려고 작정하고 한 건 아니지만 시대적 소명이 그러하다면 피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한 달 만에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이게 앞서 그 핍박을 당하면서 정치 영역에서 우리 힘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그 개혁을 완성시키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그냥 손사래만 칠 건 아니다. 나도 뭐라도 받들고 힘을 보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의원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연수가 좀 긴데,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랑 이 국회의원 할 때랑 뭔가 다른 거, 아까 말한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정치적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해결했다거나, 얻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직 모자라서 이건 하고 싶다. 이런 그 의원 활동에 자기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국정을 보좌 해봐서 이제 국정이 돌아가는 그런
뭐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지는 않았지만 봉하마을에 10년 농사 짓는 동안에는 그건 그것대로 농사를 처음 해본 사람한테는 다 처음 고달픈 일들이었습니다. 공부해야 되고 또 몸으로 익숙해져야 되고 그때는 뭐 그 일에 충실했고요.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되고 나서는 저는 또 국회의원의 소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사꾼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농사꾼의 성실함, 정직함은 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내 일이다라고 받아 안았던 일이 그 당시 김해 신공항 그 건설이 기본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소음은 4배로 많고 또 V자 김해를 관통하는 V자 활주로의 경우는 안전이 충돌 위험이 있었고 환경도 굉장히 많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약한 게 반드시 검증은 해야 된다.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제기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은 꼭 해야 된다. 제가 김해 신공항 검증단장을 자임하고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짚어내고 결국은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께 단판을 지어서 요거 총리실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해달라. 그 결과 우리가 볼 때는 검증을 해보니 저쪽이 국토부가 수용을 안 하지만 그 대통령이 심판을 좀 봐주십사. 공약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총리실에서 이거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백지화 선언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가덕도 공항까지 이어지게 되는 특별법 거죠. 만들어낸 게 요게 이제 제가 그 국회의원으로서 해냈던 첫 번째 그 소임이고 저는 이걸 우리 지금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나 부울경 메가시티로 방향을 지우는데 이게 물꼬를 튼 거다. 그 초선 국회의원이 대담하게 도전해서 어쨌든 제 직을 걸고 돌파해냈다고 저는 자부하고 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는데요. 그 기회가 사실 누구에게는 오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셨어요. 근데 그 지금 삼선에서 많은 정치적인 업적 이루셨어요. 정책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정책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물꼬를 튼 정도고 그것과 함께 부산 진해 신항만 그리고 이제 대륙철도 연결 요 육해공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이게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까지 부울경 메가시티의 뭐랄까 핵심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것은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긴 하나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후퇴했어요. 부울경 행정연합 합의해서 2023년이죠. 1월 1일부로 출발하기로 하고 법과 제도, 예산까지 다 실어놨었는데 결국은
전 정부 실적 지우기 차원에서 다 무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추진하는 게 제가 남은 기간 해야 될 또 핵심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 경제적 토대 위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해야지만이 이게 우리 경남 전체로 산재되어 있는 제조업 기반 그리고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가공무역 이게 경제자유구역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요게 된다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필요한 일이고 이게 되어야 지방 소멸 위기에 생산적으로 대응하고 그걸 극복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진지하니까 제가 예능 코드 하나 좀. 농사 짓는 게 어려워요. 국회의원 일하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쉽나? 아니 정치를 아니, 농사 그러니까 짓듯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게 이 생명을 키우는 일, 네. 뭐 작물이든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게 기운을 받아요. 그게 땅이냐 물이냐 뭐 공기냐 이런 걸 떠나서 근데 거기에 하나같이 정직한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결과는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충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벼가 작물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정치도 사실은 더 그것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더더욱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소중하고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뭐 불만이 있는지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발로 뛰어서 가슴으로 받아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의 정치. 내가 예능으로 물으면 다큐로 대답을 하시니까 그 뭐가 더 어려운데요? 둘 다 어렵다. 둘 다 저는 제대로 하면 쉽고 또 제대로 안 하면 둘 다 어렵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 뭐가 더 재밌어요? 저는 농사짓기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팍팍팍 내가 하는 만큼 드리는 시간과 노력, 열정과 땀을 흘린 만큼 네. 이게 무럭무럭 크고 결과가 좋겠네. 소출이 확인이 돼요. 장군차하고 봉화변은 청탁은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영농법인에서 10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3선 마치면 10년이죠. 네. 하시고서 또 이후의 계획은 영농법인으로 돌아가시는 게 꿈이다라는 썰도 있고 또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가정적인 질문에 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뭐 정치는 생물이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 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 말고는 앞으로 안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저는 이제 조용히 노후를 즐길 생각이고 생명을 키우는 그런 뭐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 상황이 저를 비켜서지 않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봉화에 논 몇 마지기는 있습니까, 근데? 봉화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땅 한 평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 저는 다 내 땅이다 생각합니다. 소작을 하면 되겠네. 농사 지을 마음만 있으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꾼, 또 청와대 비서관 농사꾼,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김종호를 봤다 하면 그 일련에 쭉 흐르는 코드는 결국은 민주당원 김종호입니다. 우리 김종호 의원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도당위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민주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당원 당규에 보면
매년 4시간씩 당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신입 당원들은 또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김정호 의원님의 이 말씀이 당원들에게 교육 자료로 다 이렇게 전송이 될 건데 도당위원장까지 역임하셨던 현직 국회의원 김정호에게 민주당이란 무엇이냐? 민주당의 정신은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은 무엇이고 우리가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냐? 이런 거를 새로 들어온 당원들 또 당심이 약간 흔들린 당원들에게 좀 시원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민주당 전체로 하는 것보다 저는 약간 경남도당으로 좀 좁혀서 우리 경남도당의 당원 동지들께 제 생각의 조금을 밝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민주당이사 한국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당도 도의 민주화의 그 역정과 궤적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60년 4.19 그 민주혁명 전야에 3월 15일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어디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산에서 그 김주월 학생의 직격탄을 맞아서 실명을 하고 그게 죽음이 마산항에 떠오르면서 그게 도화선이 됐지 않습니까? 4.19 혁명의 시발점이 우리 경남이었다는 거예요. 마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79년도 부산 마산의 유신철폐 독재타도 부마민주항쟁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산에서 출발했지만 마산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12.6으로 12.12 쿠데타로 광주로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완강하고 가장 끝까지 싸웠던 것이 부산과 마산이었다, 창원이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경남 지역의 민주항쟁들이 우리 경남에서 우리 도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게 경남도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우리 민주당, 경남도당에 오롯이 그 발자취가 새겨져 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민주당원인 거, 우리 경남도당의 그 자랑스러운 당원임이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원 동지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그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은 본래 중도 보수이다, 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의 정체성 논란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당 생활을 오래 그런 건 아니고 언저리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그런 프레임은 이제는 아마 시대에 뒤떨어진 그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국익 위주, 탈이념, 탈진영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게 절대 불변, 고정된 게 아니고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거고 역사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자임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극우로
극단으로 이제 갔습니다. 오히려 보수층에서도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이거 내 아니야. 특히 12.3 계엄 이후로 그렇게 이반 현상이 확실해졌고 극단으로 치닫는 국민의힘에서 지지를 철회하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선뜻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아직 머물러 있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누가 먼저 앉느냐. 저는 민주당이 이럴 때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좌측은 좀 개혁적인 진영은 이미 그 극우 정당을 지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빈 공백을 밀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우리 민주당 지지층으로 합리적인 보수, 중도적 보수 이런 분들을 우리 지지층으로 끌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우려, 그분들의 조금 조금 주저함들을 덜어주는 그런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지금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것은 개혁을 포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극우 내란 세력을 밀어붙이면서 우리가 포위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는 거다. 우리 개혁성은 그대로고요. 전통 지지층의 확고하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면 중도 보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과 다른 당의 정책적 차이점, 차별성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관점 차이, 입장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실질적으로 지방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자치분권 확대해 왔죠. 게다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이거 지방 균형 발전 전략, 특히 수도권 일국 체제에 대해서 지방 다극 체제로의 그런 균형 발전 전략, 이게 수도권 중심주의, 일국주의에 대립되는 우리 민주당의 역대 민주당 정부의 확실한 정책적 차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적인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 또 광역별로 혁신도시 조성한 거, 또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거, 좀 더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우리 부울경에서 좀 더 시범지역으로 해보려고 했던 초광역 지역권역별로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행정연합 만들려고 했던 거. 이게 지방자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고 행정권, 재정권 지방정부로 실질적으로 이양하고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예산까지 지방으로 더 많이 실어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지금 부울경 행정연합이 상당히 진척이 있었을 것이고 이거를 롤 모델로 해서 5국 체제로 전국이 5개 광역, 권역별로 메가시티가 그렇게 더 확산되고 발전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회까지
이런 문재인 정부가 또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완전히 폐기하고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와서 뭐 더 어려운 불경 행정 통합을 하겠다고 뭐 둘러대지만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고 망국적인 지역 대결구도 또 지역 불균형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불경 메가시티 초강력 경제권 반드시 재추진하고 거기에 우리 민주당이 경남도에서 앞장서고 꼭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서는 이 많은 컨텐츠와 함께 일 욕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같이 해야지. 같이. 제가 막 시간을 줄이고 해도 하실 건 다 하셔야 돼요. 불경 메가시티는 아마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실 것 같다는. 그러게요. 그러니 우리가 꼭 서울 안 가도 네. 뭐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그러죠. 그런 미래를 네, 그려야 네,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야 돼요. 예, 오늘 정말 많은 얘기가 오갔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힐링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민주당원으로서의 자긍심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김정호 의원님의 말씀을 밤새 들어도 모자라겠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혹시 당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의원님. 우리 경남도당의 당원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낙동강 전선에 정말 태풍의 눈이 되어서 이번에 윤석열 탄핵도 또 민주정부 수립도 사회 대계획도 경남에서 돌풍을 일으켜 냅시다. 여러분의 노고 또 응원에 늘 감사드리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3월 중순에 판결이 나면 뭐 100% 탄핵 인용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하게 됩니다. 다들 경남을 걱정도 하지만 경남에서 돌풍을 일으켜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에 부응해서 경남 도당의 당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고 반드시 내란 세력 잔당 몰아내고 사회적 대개혁 압도적 승리로 이루어냅시다. 우리가 견인차 역할, 마중물 역할 해냅시다.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경남도당 파이팅! 당원 동지 여러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국자님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오늘 우리 김정호 의원에게 듣는다. 경남도당 당원 교육 강좌 김정호 의원에게 듣는다. 우리 모두 3명 모두 당원들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